정당과 관련한 그 이론은 크게 정당 조직론하고 정당 체계론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을 하나의 그 조직, 즉 다양한 하위 기능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체로 인식을 하고 이 조직으로서 정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는 개별 정당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당 조직론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대한민국의 정당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정당 체계론이라고 하는 정당 이론에서 또 많이들 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정당 체계론입니다. 이 정당 체계론은 무엇이냐면 여러 정당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정당 체계가 제도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정당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정당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 체계가 제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상호 패턴, 정당 간 경쟁의 상호작용 패턴이 구조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정당 체계론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정당 체계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의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당 개별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당 체계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당 간 경쟁이 발현하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불안정한 정당,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 정치는 지속적으로 당명을 바꿔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름을 예를 들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당명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당이 됐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또 반복이 되는 정당 간 이합 집산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로 나뉘었던 정당들이 같이 합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이런 정당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에 유지되는 것이 유지되어 오는데 뭐 유럽의 정당들도 그렇죠. 우리의 정당은 지속적으로 이름이 바뀌고 합치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요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자유당, 그다음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쭉 시작한 그 이제 독립 이후에 시작한 이제 이런 우리나라 정당의 계열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뭐 예를 들어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이 합해서 만들어진 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갑자기 새누리당으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라고 조그만 소수정당이 있었는데 같이 합쳐서 새누리당을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평화민주당,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분열을 합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분열을 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합친 분당, 합당, 뭐 이런 당명의 변경, 뭐 이러한 일들이 개별 정당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 간 이합 집산의 대부분은 사실 대선과 총선 기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전체 이합 집산의 약 80%가 대선과 총선 직전과 직후 그 1년 기간 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개별 정당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구성원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이전 정당을 계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권자는 정당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정당의 이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충 어떤 정당이 내가 원래 지지하던 정당인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민주자유당.
이 이제 세 정당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이 있고 이 합당 그에 포함되지 못했었던 이 평화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 남게 됐었었죠. 이제 이 경우에 이 자유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계열의 정당들이 이제 결국 한국의 보수 정당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평화민주당 이 이제 한국의 그 진보 정당의 그 더불어민주당까지 내려오는 진보 정당의 그 이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의 정당은 이처럼 끊임없이 당명을 변경하거나 분당, 합당, 창당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제 하는 건데 정당이 특정한 지도자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당이 정책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정당이다라고 한국은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결국 정당은 인물 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인물이 대권을 차지하는 거, 이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당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대권 획득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정당들이 뭉치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 그 사람이 경선에서 졌어요. 대선 이제 후보로 하는 그 경선에서 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을 탈당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 끌고 같이 나가는 거죠. 분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이 사람이 지금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지금 이 정당, 내가 속해 있는 이 정당만으로는 지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정당이랑 우리 같이 힘을 합치죠. 라고 합당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다음 당명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집권당 소속이었어요. 집권당 소속이었는데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없어요.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의 인기가 진짜 바닥이에요. 그러면 당명을 살짝 다른 거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이제 당명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당과는 다른 정당으로 우린 거듭난 거예요. 라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분당, 합당, 창당, 뭐 이런 당명의 변경,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특정 인물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당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정당 패턴이, 개별 정당을 놓고 본다라면 불안정한 정당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당 체계는, 이 불안정한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 정당 체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상당수 많은 이제 이 학자들이 그래도 뭐 우리나라 비교적 안정적인 정당 체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이어 같은 이 학자는 새로운 정당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당 체계의 핵심의 변화이지 주변부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변화와 정당 체계의 변화는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개별 정당들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정당 체계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제16대 총선에서부터 제21대 총선 약 한 20년에 걸친 이 총선 결과입니다. 그래서 양대 정당,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보수 정당과 그다음 진보 정당, 이 두 개 거대 정당이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를 했느냐, 득표율하고 함께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높은 의석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이 거대 양당이 실질적으로 국회 의석을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압도적인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당 체계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당 체계가 안정적이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지표들을 개발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락스와 타카페라가 이제 개발한 유효 정당 수입니다. 그래서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 표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유효 정당 수입니다. 두 개와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2입니다.
두 개와 세 개 사이에, 그러니까 유효 정당, 그만큼 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정당의 개수는 두 개와 세 개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거대 양당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 페더슨이 제시한 총선거 유동성 그 지표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그 0에서 100까지 수치로 표시가 되는데 0은 정당 체제 내에서 집합적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100은 기존 정당이 모든 표를 잃고 신생 정당이 모두 득표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투표 선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지표를 보고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이후 총선거 유동성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좀 높은 곳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제17대 총선이에요. 제17대 총선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는데, 이때는 열린우리당이 이제 창당이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라지게 되면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던 선거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새천년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의 표가 대거 열린우리당으로 쏠려갔었던 일이 벌어졌던 곳이다. 그 선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좀 되게 높게 이 선거 유동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른 시기는, 그리고 특히 17대가 지나고 나서는 뭐 20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이러한 선거 유동성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 선거 유동성, 이게 0에서 100점 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몇 점을 받아야 안정적이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20 이하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0이야. 특히 이제 18대, 19대, 20대는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라면 한국의 개별 정당은 당명 변경, 이합 집산 뭐 이런 굉장히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이제 두 축을 이루어서 경쟁하는 패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당 체계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